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 갭 투자자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들일 때 전세 대출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상태이죠.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은 여기 적혀 있는 바대로 폭등합니다. 전세가 폭등한다. 겁나 험한 게 나와버렸죠. 32 seconds into the flight.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를 매수하는 집은 전세대출을 금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집에 사는데 잔금은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전세 맞출 때 갭 투자를 매수하는 집에 세입자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 내용이죠. 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쏘아 올린 관치금융 갭 투자 전세 대출 규제 정책은 성공할까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짧고 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갭 투자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죠. 자, 목적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신 금감원장님께서 갭 투자 막기 위해서 이 얘기 한마디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은행권들 중에서도 이 죄를 많이 진 순서대로 지금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한다면 과연 갭 투자도 줄고 집값도 안정되고 전세도 안정될까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감보기 목적의 심리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정책은 전세 대폭등, 갭 투자 증가, 집값 상승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의 정책의 부작용법이 그동안 많이 맞춰왔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맞춰왔죠. 이거는 이 부작용을 예측하기 너무 쉬운 제도예요. 이런 제도는요. 오히려 갭 투자는 막는 건 고사하고 갭 투자 더 늘 것이고 전세는 더 오를 것이고 집값도 더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벌어질 일을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갭 투자 전세 대출 금지 정책은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자 전형적인 관치 금융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태 정치입니다. 이건 일종의 정치입니다, 정치. 그리고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른다. 안 좋은 표현으로는 폭등. 전세 폭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자, 들어보세요. 자, 갭 투자자의 전세 대출 금지는 사실상 전세 공급의 감소를 뜻합니다. 사실상. 내가 세입자예요. 여기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옵니까? 했더니만 여기는 조만간 집주인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은 갭 투자자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집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전세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전세 공급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감소할까요? 이것은 갭 투자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갭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 매매 건수의 23%가 갭 투자였고 그들이 말하는 거주하지 않으면은 다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거주할 거라는 것도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은 39% 거의 40%고요. 여의체 중에 4채고요. 용산은 66%, 서초구는 51%, 강남구는 50%, 즉 서울에서도 이 힘이 강한 지역들에서 전세 공급이 사실상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갭 투자는 과연 나쁜 것이냐? 자, 이 갭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 공급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갭 투자가 감소한다면은 실질적인 진짜로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1단계 갭 투자가 줄겠죠. 줄게 되면은 실질적인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 전세 공급이란 결국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세 매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전세든 월세든 이제 내놓는 건데 실거주하는 집을 전세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이게 전세 공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줄면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고 갭 투자가 늘면 반대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중에 전세 매물이 왜 이렇게 없지? 하면은 갭 투자가 없는 거예요. 원인은 갭 투자. 우리 옛날에 일산 보세요, 일산. 전세 엄청나게 많아질 때 있었죠. 그때 왜 그랬죠? 갭 투자의 매수 비율이 급증하고 나서 갭 투자 했으니까 전세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막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제도로 인해서 갭 투자가 오히려 줄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실행했냐? 갭 투자는 나쁘고 그럼 임대인은 괜찮은 겁니까? 임대인이 갭 투자자예요.
아니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집이 갭투자라면서요. 갭투자는 나쁘고 임대인은 괜찮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 하지만 사실상 임대인이 갭투자자입니다. 갭투자 이렇게 다 두드러 맞고 없애버리면은 전세 공급 안 나옵니다. 뭐 그들이 말하는 뭐 임대주택이요? 어느 세월에 지을 겁니까? 짓기야 짓겠지. 어느 세월에 지을 겁니까? 당장 이제 뒷부분을 또 설명드릴게요. 봐요. 참 답답해. 이번 정책의 최대 실수는 어긋난 타이밍이다. 제도 자체도 좋은 제도가 아니지만 이 시국에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이런 제도를 쓴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봐요.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할 것 없이 모두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 시기에 모두 오르고 있죠. 현 시기에. 아파트 전세 오른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파트 전세가 지금 서울은 30몇 주째 아마 오르고 있을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어. 근데 빌라 전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죽쓰고 있던 이 빌라 전세 바닥 찍었고 역전세 끝내고 아마 전세 대란 진입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서울 빌라 전세 가격 지수 흐름입니다. 튀어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죠? 이거 바닥 찍었어요. 지금 빌라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 빌라에 대한 뉴스 기사들 중에 전세 사기 이런 뉴스가 올 초까지 많이 나왔다면 요즘은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빌라 전세 사기보다는 빌라 공급 급감에 대한 뉴스 보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추세가 아예 바뀌었고 포맷이 변했어. 틀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서울시 빌라 연립이죠. 전세 중위 가격 보면은 마찬가지로 6월 달에 바닥 찍고 7월, 8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평균 중위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이 제도를 꼭 해야만 하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 없이 오르고 있는 현 시기 그리고 아파트든 빌라든 간에 절대 공급이 급감하는 현 시기에 이 제도를 쓴다. 아파트 한번 볼까요? 서울시 아파트 착공 현황입니다. 급감하고 있죠? 착공이 엄청나게 줄고 있죠.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이거는 지금 2020년도부터 이렇게 몇 년간만 본 거고 수십 년치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4만 호 정도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어야지만 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라는 것은 통계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올해 2만 4천, 내년도 2만 5천, 문제는 26년도에 7,100호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아파트 착공, 아파트 입주 아주 안 좋은 이 시기에 이런 제도를 쓴다. 빌라 볼까요? 빌라는 공급 급감이 아니라 거의 공급 멸종 수준입니다. 자, 서울시 빌라 인허가 보십시다. 많았을 때는 1년에 한 5만, 적으면 한 2만, 작년에 3,100,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00. 1,200. 입주 물량은 어때? 입주 물량도 마찬가지죠. 급감하고 있지. 서울시 빌라 입주 물량 급감, 서울시 빌라 인허가 급감, 인허가 급감하면 입주 물량 또 급감. 왜냐하면 입주보다는 인허가가 선행하는 지표니 인허가 추락하고 있고 멸종 위기입니다. 입주도 뻔하지 그러면 결과는.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이런 제도를 쓴다. 게다가 가을 이사철이라는 전형적인 전세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기에 이 제도를 쓴다. 올해가 임대차 2+2가 만료돼서 인위적으로 억눌렸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 시기에 이런 제도를 쓴다. 이제 임박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현 시기에 이런 제도를 쓴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거 지금? 이거 24년도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10위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도를 부동산 문제를 다스리겠다고 해서 관치금융과 구태정치로 은행권 압박해서 제일 많이 지은 은행 손들었더니만 제일 하나 손들어서 너부터 한번 선배봐봐. 이게 24년도에 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전 정부 때 그렇게 욕하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 참말로 미치고 팔짝 뛰리죠. 자, 갭 투자 감소책이 오히려 갭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보세요. 과거 우리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제어시키든 이렇게 갭 투자 전세대출 규제 정책은 참 심각한 일인데 아무튼 이 대출을 옥죄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초반에 효과가 있다니까 초기에는 무조건 효과가 나와요. 있을 것이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의 임차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 제도로 인해서 전세 세입자 그 수요 계층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지. 수요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전세 공급만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임차인분들은 이 갭 투자, 매매와 무관한 일반적인 전세 물건만 선택해야 합니다. 발표 자료에도 보면은 갭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전세 주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매매할 거 아니시라면 전세 대출 잘 나오니까 세입자 편하게 구하시면 된다. 다만 갭 투자자가 사는 집은
전세입자 들어올 때 전세대출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전세입자분들에게 갭 투자자가 사는 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쭉 보유하고 있는 그 임대인 집에는 우리가 전세대출 해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세요. 이게 일반적인 전세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세입자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그 일반 보유 임대인들은 바보입니까? 경쟁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쟁했던 매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올려받아야지. 2+2까지 끝났어. 족쇄가 풀렸어. 4년 끝났어. 5%밖에 못 올렸었거든요. 확 올리겠지. 이게 올바른 시장 제도입니까?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 제도잖아, 지금 이거. 결이 똑같아. 아주 그 순결 그대로죠, 이거. 전 정부 사고, 이 뇌의 작동 구조가 너무너무 똑같은 이맥하는 제도이자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죠. 딱 풍선효과 그대로지, 풍선효과. 전세 풍선효과. 그렇게 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또다시 갭 투자 늘고 악순환은 연계되겠지. 바보들이지, 이거. 진짜 이 손으로 이쪽 귀를 긁고 있다니까 계속 이거 또 하고 있네, 이거. 이쪽 손으로 여기 귀 긁고 있는 이 바보들, 이거. 배우신 분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몰라. 정책 재고를 촉구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보다 똑똑하고 금감원 제도보다 똑똑하고 자생력도 있고 적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부작용들 묻고 싶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금감원장님께서 이거 부작용 책임지실 겁니까? 전세 오히려 이 제도를 더 폭등한다면 우리 감독원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런 힘 없잖아. 그런 능력 없잖아. 관료는 떠나도 시장은 남습니다. 떠나실 분들은 이 남을 시장에 큰 부작용은 남기고 떠나지 마세요. 응? 이런 무책임한 뒷감당도 못할 이런 정책, 관치금융 당장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을 알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붕어 가재를 보는 일이지, 이게 지금. 한 수를 못 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봐요. 이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각종 편법들이 부동산 전세 시장에 속출할 것인데 제가 편법을 차마 얘기하진 않을게요. 엄청나게 많아. 응? 정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밖에 없고 부작용은 계속 펼쳐지고 시장에서는 온갖 편법들이 속출할 건데 그 편법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어차피 지난번 라이브 영상 때 설명드렸죠. 지금은 반등이 컸던 부동산 쉽게 진입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거지 같은 제도 쓰지 않아도 지금 일단 좀 반등 크게 나왔던 곳들 강남권이든 뭐 용산이든 반포든 좀 휴식기 진입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곽권은 좀 오르면 어때? U자 침체로 가다가 이제 좀 반등하는데 걔네들은 냅두면 되고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 반포 30평대 막 50억 실거래가 찍어버리니까 막 놀래가 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쉴 거거든요. 이런 제도 안 써도.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재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를 촉구합니다. 참 안타깝죠. 24년도에는 이런 정책 해설 안 할 줄 알았는데 말이 안 나오네. 전세 오를 거예요.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은행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은행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죄를 많이 지었거든. 뭐 죄는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벌써 우리 그 금감원장님께서는 이 관치금융 뉴스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관료는 떠나도 시장은 남는다. 완장은 찬 게 아니라 왕관을 쓴 거지. 그게 관치의 끝이죠.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세상에. 그러니까 선진국에 껴주지 않는 거야. 이 경제 규모는 이렇게 큰데. 정치가 이렇고, 뭐 남북 리스크 때문에 선진국 대회를 못 들어가는 겁니까? 정치가 거의 스리랑카 수준이잖아. 거의 이거는 스리랑카 수준이지, 거의 이거 지금. 싹쓸이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 이거. 거지 같은 제도입니다. 아무튼 쓰게 냅두세요. 쓰게 냅두고 단기적인 효과는 그들이 원하는 효과는 나올 거고 부작용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죠. 뚫고 나올 겁니다. 근데 단기적인 어떤 파동에 이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건 사실이 맞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갈 길을 갈 것인데 지금 우리 아까 봤던 그 아파트든 비아파트 빌라든 쉽게 말하면 공급이 초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내려가면은 누가 월세 갑니까? 다 전세로 더 몰릴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제도 비아파트는 이제 정말 8년간의 족쇄 풀리면 이게 어쩌려고 하시나 모르겠어. 지금 모든 요건이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전세가 위를 이렇게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각도가 아파트가 이 각도, 빌라는 지금 이 각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쓰고 있고 믿을 건 126%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쩌려고 하시나 이러시나 참. 우리 금융 관련된 수장님들께서는 수장인지 수령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당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4년도가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자유시장 경제에 걸맞는 금융이 선진화되지 않고서 이렇게 퇴보하면서 어디 글로벌 대국으로 가겠다고. 아유, 참말로. 빨리빨리 물갈이 해야 되고요. 떠나야 할 관료 빨리빨리 붙잡지 말고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고, 싹 다 물갈이 해서 선진국식 갑시다. 서울빌라가 기회인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과 장소는 추후에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일단 신청은 부자본법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02-888-8885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9월달 부자본법 세미나 소액투자 기초반 안내입니다. 실전반은 마감이 됐고요. 기초반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비아파트, 빌라 이런 거 소액투자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부자본법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02-888-8885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